반갑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강연은 제가 오늘 처음이라 지금 무척 떨리네요. 저 뒤에서 앞에 하신 작가님들 강연을 들었는데 과연 제가 여러분들께 이 토요일 날, 이 아름다운 날 이곳까지 오셨는데 정말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 겪는 과정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단 한 개라도 좋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네, 번아웃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진행할 텐데요. 강연이라기보다는 저의 지난 3년 동안 제가 번아웃을 극복해가는 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잠시 아이스 브레이킹 또 해보고 또 번아웃 저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첫걸음, 도약기, 그리고 쉼표를 찍기까지 여정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숫자로 한번 저를 표현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깜짝 퀴즈 선물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체력. 네? 체력이요. 체력이요? 잘 안 보여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2년차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 동안 일을 했고요.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감히 오래 일했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2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성장 진행형 직장인입니다. 글로벌 B2B 반도체 기업에서 한국 지역의 기업 브랜딩이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했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홍보, 이런 브랜딩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7년 차 츤데레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17년 됐고요. 제가 했던 다양한 역할들 속에 이름이 다 있었어요. 저 직장에선 조연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조연이라는 이름 속에서 22년을 살았는데 그 아내로서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부를 때 하도 다양하게 불러서 그냥 저는 저 스스로를 츤데레 아내다. 미운정 고운정 들었으니 우리 그냥 계속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지었고요. 15년 차 아들바보 엄마입니다.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이뻐요. 지금 사춘기인데 그래도 이뻐요. 키가 182인데 그래도 이뻐요. 아들바보 엄마 맞고요. 3년차 크로스오버 뮤직 덕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팬덤명이 제가 2개의 팬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라뷰와 숯별이에요. 혹시 여기 오늘 라뷰나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숯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1년차 블로거예요. 블로거 시작한 지 1년 됐고 에밀리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그 에밀리아의 오늘도 우아한 하루로 블로그를 처음 개설했고 그때를 저는 시즌 1이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시즌 2, 저 혼자 시즌 1, 시즌 2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에밀리아의 오늘도 다정한 하루로 저희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년차 색삭 작가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두 분에 비하면 제가 작가란 말도 감히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세바시대와 에세이집에서 무려 41명의 공동 저자가 계신데 그중 한 명으로 짧은 토막글을 올려서 책도 출간했고요. 또 책가 관련도 만나서 이제 책도 출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 0년차에 추가될 강연자로 오늘 처음 데뷔를 해서 그 제 이력이 하나 넣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서 긴 그 일했던 기간, 뭐 아내로서의 삶,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의 워킹맘으로서의 삶보다는 제가 3년 동안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저희 나를 찾는 여정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야구의 스트라이크 아웃과 일에서 오는 번아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웃. 어머, 제가 논센스 퀴즈로 했는데 너무 많이 맞추셨어요. 선물은 이렇게 알아서 잘 배분해 주시고요. 네, 둘 다 아웃이죠.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아웃이 참 큰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기 전에 뭐 야구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실 테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고요. 번아웃도 사실 많이들 아세요. 근데 제가 굳이 이 뜻을 적은 이유는 사실은 저는 번아웃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아니면 평생을 번아웃 속에 시달리면서 살았음에도 번아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중에 소진주공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야근하신 분들이 나 오늘 하얗게 불태웠다고 밤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에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게 번아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연히 야구를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야구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야구 잘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야 저게 틀렸어 라고 뭐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구에 관한 지적이나 질문 금지. 그래서 제가 그 둘에서 우연히 야구 중계를 보다가 발견했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타자가 타석에 나가서 배트를 휘둘러야만 삼진아웃도 당하는 거고, 일도 정말 끝까지 하얗게 불태울 정도로 해본 사람만이 번아웃이 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행위의 결과라는 생각을 도출했고,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일상적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적인 사건이란 말은 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겪는 타자나 번아웃을 겪는 당사자는 굉장히 괴롭고 한편으로는 수치심도 느끼고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크나큰 재난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 두 번쯤, 아니면 지금도 겪을 수도 있고 또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적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아웃이다. 한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되면 영원히 그 선수가 퇴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번아웃을 겪었을 때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을 숨겨요. 그 이유가 번아웃이 왔다고 하면 저 사람 능력 저기까지구나, 저 사람 한계는 저기까지구나 라고 할까봐 감히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저도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냥 제가 몸이 좀 피곤해서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아파서 이 정도의 컨디션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핑계를 자꾸 댔지 저 번아웃이에요, 저 그러니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번아웃이 제 스스로 영원한 아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와서 내가 쉬게 되면 이제 저의 뭐 경력도 끝이고 다 끝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번아웃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느낀 거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것이었고, 다만 하나의 문이 닫히고 또 하나의 문이 바로 열리진 않더라. 그 기간이 번아웃 기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안에서 번아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어떻게 극복하는지 대처하는지가 내 번아웃 이후의 삶을 규정짓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도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면 타석에 내려가서 코치와 의논도 하고 자기의 타구도 다시 점검을 하듯이 번아웃이 왔을 때 일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또는 그냥 온전한 쉼이 필요한 건지를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봤고요. 이런 일련의 이해를 바탕으로 번아웃이 일상적으로 정말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번아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게 게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삶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제가 실제 삶에서 느끼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을 겪으면서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는 정말 기회고 나의 일상에 정말 컴포트존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뒤돌아보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을 3년 동안 극복하는 과정에 이런 일련의 생각을 해냈고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번아웃을 극복하는 과정이 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일까, 그 연결고리도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내용을 봐주시면 사실 좀 재미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번아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앞서서도 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으로 정말 살아온 시간은 길면 3년, 짧으면 1년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역할들 속에서 다양한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저 이수진이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어딘가에 제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건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원준이 엄마라는 타이틀 뒤에, 조연이라는 타이틀 뒤에, 항상 타이틀 뒤에 숨어서 그 타이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제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에 번아웃과 함께 시작된 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누구냐? 이 간단한 질문에 사실은 답을 하지 못했던 게 이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까 어바웃 미에 나왔던 것처럼 전 누구고 직장 어떤 사람이고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를 찾아가는 시간, 사춘기 때나 겪을 법하지만 마흔의 사춘기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의 시작은 사실은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같이 시작됐어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1월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제가 하는 일이 그 홍보 마케팅 이런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의 전시회를 준비하려면 그 전 연말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서 정말 굉장히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그 전시회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전시회가 개막 이틀 전에 취소가 됩니다. 정말 무서웠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몇 개월을 준비한 게 단 이틀 만의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이런 일대의 변혁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경험이었고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전면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도 저희는 노트북 갖고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집 가리지 않고 일은 했지만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삶은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만 전면적으로 일하게 됐고 사실 그게 번아웃의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5월이 됐을 때 갑자기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가 퇴사를 한 거예요. 좋게 말해서 퇴사고 증발해 버렸어요. 오전까지 저랑 같이 화상회의로, 화상은 아니고 오디오 컨퍼런스로 일을 하다가 오후에 노트북을 닫고 사라진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제가 그 직원을 뽑았고 제가 그 직원에게 여러 가지 잘 해주고 싶은 마음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들, 우리 함께하는 팀이니까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나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사라지니까 나 그동안 어떻게 살은 거지? 나 어떤 사람인 거지? 도대체 저 친구가 어쨌든 그 친구가 어떤 고통을 겪기 때문에 회사를 저렇게 갑자기 떠났는데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회사를 나가게 만드니? 그동안 회사에서 나름 한 회사에서 17년 이상을 일하면서 인간관계를 나름 잘 만들었고 평판도 좋았고 팀도 제법 잘 이끌어간다는 평판을 들었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됐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죠. 말 안 하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요즘 MZ가 다 저래. 그 당시에 코로나로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위로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겪게 만들었을까? 죄책감, 자괴감 여러 가지가 다 몰려오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나름 제가 일을 오래 해오면서 또 아이도 키우고 동시에 대학원도 다니면서 근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회사에서 다양한 빌런들을 봤는데 제가 정말 팀을 꾸리면서 했던 거는 난 저런 사람은 되지 말자. 난 정말 좋은 리더가 될 거야. 우리 팀으로 함께 성장할 거야. 그게 욕심이었나? 아니면 정말 요즘 MZ 다저래로 그냥 치바 끝내야 될 것인가? 잠도 잘 수 없었고 정말 그 생각에 꼬리를 꼬리고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Who are you? 이 질문을 몇 날 며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연이라는 이름 빼고 원준이 엄마라는 이름 빼고 다 뺐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그래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가 사실은 정말 빌런이었고 나쁜 사람이었다면 바꾸자. 지금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니까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에서 취미도 찾아보고 덕질도 시작하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저는 첫 번째 시기를 자아 탐색기라고 스스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취미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뭘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 특히 워킹맘으로서 시간은 정말 돈보다 귀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투입했을 때 정말 나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취미가 되어야 될까?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부터 할까 하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때 전공하긴 좀 무리다. 그래서 접었었는데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아련한 이렇게 한번 화가가 되고 싶은 걸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그림부터 그려볼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갔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인스타에 올릴 목적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딱 저기 첫 번째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숙제처럼 나 그림 나 진짜 잘 그릴 수 있었는데 왜 포기했을까? 나 그림 한번 그린 나 진짜 잘 그릴 수 있는데 언젠가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막상 하니까 한 1년 시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달 포기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이 데센 과정이에요. 근데 데센 과정이 사실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 지루함의 시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 한 20몇 년 넘는 삶 동안 그림은 아련하게 내가 뭔가 언젠가 한번 해보자 였는데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나는 그림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림이나 이런 작품 속에서 그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고 느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견을 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 결론 내리기 전까지 취미가 없던 제 삶은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저를 위해서 그 어떤 낭비도 하지 않고 정말 가난한 삶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취미 부자다 이런 뭐 인스타에 다양한 취미를 올리시는 분들 보면 다 과시용이야. 뭐 나는 저렇게까지 뭐 나를 과시하면 살고 싶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그런 취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애씀, 자기를 아끼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열심히 저를 관찰하고 저의 정말 내면에 그동안 꾹꾹 숨겨놨던 욕구가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저를 찾는 여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 덕질을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평생에 누구의 팬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하다는 BTS도 사실은 지금도 아직 멤버들을 다 구분을 못할 정도로 뭐 예전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 너무 옛날이죠. 뭐 유키즈 온더블록 하면 더 가나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정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때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덕질 세계 여기에는 덕질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용어를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덕통사고라 그래요. 어느 날 그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빡 빠져드는 거거든요. 웃으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덕통사고인 거예요. 근데 덕질을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시작했어요. 2020년 8월에.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제 동생이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저 아래 친구가 떠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면서 제 동생이 그 당시에 팬텀싱어 3 친구들이 이제 콘서트를 할 때였는데 치열한 티켓팅 정쟁을 뚫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그날 날씨도 2020년에 8월은 습도가 거의 90도? 거의 수족관 안에 있는 기분으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갔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 천진 거예요.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 다들 지금 이 사람들 보겠다고 몇 시간을 이 더위에 줄을 서 있고 저런 사진 같은 거에서 앞에 사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그리고 대부분 나이도 연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 저렇게 아줌마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여기 왜 와 있지? 하면서 보다가 공연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한 곡이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졌던 무언가를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했고 그 한 분이 여기 계신 제가 좋아하는 저의 최애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정말 정신없이 빠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큰일 났다 너희 엄마 라고 할 정도로 빠졌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모성 본능이 있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티스트들이 무명의 아티스트들이 그룹을 결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한정 사랑을 베풀면서 그 덕질을 하면서 사랑의 정수를 배운 것 같아요. 사랑엔 대가가 없구나. 왜냐면 아이한테도 대가를 바라거든요. 아이가 학원을 안 가겠다 그러면 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가야지. 너의 학원비가 얼만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닥달하죠. 그리고 너를 위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사실 저를 위해 일했음에도 아이한테 계속 너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너가 이러면 안 되지. 무한정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항상 조건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타님을 위해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써 있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처음으로 BTS가 발매 일주일 만이었나 하루 만이었나 1억 뷰를 넘었잖아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아미가 몇 명이길래 하루 만에 1억 뷰가 넘나 유튜브 조회수가. 이게 가능한가? 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음반을 내면 유튜브 조회수, 멜론이나 이런 앱의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팬들이 단합을 해서 다 같이 조회수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스밍이라고요. 스트리밍 조회수 올리는 거. 그래서 공폰이라고 하죠. 핸드폰을 다 모아서 다 돌려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구글에서 알아요. 그래서 잘 섞고 잠시 멈췄다가 그런 활동을 해야 이제 조회수가 가산이 되죠. 그런 걸 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아기 때부터 키운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던 베이스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면서 사실 덕질을 하는 게 정말 진짜 순수한 사랑을 웃으시지만 배웠다고나 할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전에는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너그럽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그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무한정 사랑하면서 저는 이 친구들을 많이 봤지만 이 친구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그럼 우리 아들도 이제 계속 우쭈쭈 해주면서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무엇보다 덕질은 저의 정말 취향, 저 밑에 계속 평생을 눌러왔던 취향과 욕구를 서서히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저 자신의 1호 팬이 되는 좋은 준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 덕질 결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시작해서 2023년 3월까지에 제가 본 공연을 하니까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티켓을 안 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따지면 한 3, 40개의 공연을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 기간이었다는 거죠. 대중 공연은 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정말 럭키하게도 클래식이랑 크로스오버 공연은 관람이 가능했어요. 어찌나 운도 좋은지. 그래서 남들 다 집에 숨어 있을 때 정말 맨날 공연장 다니고 대략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최소 하나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재택근무하고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만 숨어 있는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부산도 달려가고 전주도 달려가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덕질을 하면서, 덕질이라는 용어가 나쁜 용어 아닌데 발음이 조금 세죠. 좀 이해해 주시고. 덕질은 지나가고 저의 취향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좋아하면서 듣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성악에서도 하이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수미 선생님 곡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 저의 지금 최애는 조수미 선생님이에요. 인생 최고의 경험은 작년에 조수미 선생님의 공연을 보면서 아베 마리아를 직접 귀로 들었던 거. 그래서 자꾸 저의 관심사가 그리고 제가 삶을 즐기는 그 반경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하다 보니까 국악도 좋고 혹시 김준수라고 그 판소리 하시는 분 아시나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새롭게 제가 전에였다면 인생에서 관심도 두지 않았을 그런 영역들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좋아하게 되고 하면서 다양한 공연을 즐기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하면서 정말 인생의 반경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무엇보다 발견한 거는 그 무엇을 떠나서 체력이 필요하다. 덕질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밖에서 문진표 작성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그리고 굿즈를 사려면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숨만 쉬는 것도 힘들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운동도 안 하고 평생 정신력이지 삶은 이래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번아웃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쏟아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정신력보다 체력이 먼저가 아닐까.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체력을 정말 잘 다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일에서도 일할 때 이렇게 거북목이 된다 그러잖아요. 노트북만 하다 보면 자꾸 몸이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수시로 몸이 이렇게 움츠려드는데 그렇게 경직되면 사고도 경직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피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삶의 고단함.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 몸이 경직되기 전에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또 제가 저를 찾는 과정에서 뭐 운동은 당연한 거 아니야? 운동은 뭐 살기 위해 필수지. 40 넘어서는 자기 체력은 자기가 관리하는 건데 너무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운동조차도 평생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요가를 하면서 또 힐링이 되는 그런 모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용했던 민미라는 앱인데 저처럼 운동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집에서 혼자 하는 걸 즐기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어딘가에 등록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요즘에 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자아 탐색 기간을 거쳐서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여정을 저는 도약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저에게 울림을 줬었는데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가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거는 취미활동, 덕질활동, 운동도 하고
바쁘게 살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번아웃이 왔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회사 생활도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았고 또 이런 취미, 덕질 모두 굉장히 에너지를 요하는데 평생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 2차 번아웃 모멘트가 왔을 때 이 시를 보면서 난 정말 다른 사람에겐 뜨거웠는데 나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이런 자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팬덤으로 활동하는 있는 친구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밤새 유튜브 스트리밍도 하고 부산에서 하는 공연도 찾아다닐 정도로 열정적인데 나를 위해서 뭘 했나? 이런 내 안의 것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소진 현상을 또 한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가 아껴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거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 사는 거 바쁘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고 뭐 하다못해 가족, 회사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나는 어딨지? 누가 나를 예뻐해 줄 거지? 누가 나한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란 말을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지? 라는 질문 끝에 저 스스로 저를 덕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는 저의 1호팬 아무도 없지만 1호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자. 그래서 도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가 코로나 심할 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뒤에 숨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처음으로 재택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안 하고 일을 해봤어요. 22년 동안 회사에 나가면서 항상 메이크업하고 밤을 새더라도 머리 드라이 예쁘게 하고 나가고 예쁘게 옷 입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일하면서 아무렇게 메이크업도 안 한 순수한 나로 돌아가 보는 경험이 정말 숨 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는 어쩌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조연이라는 이름 뒤에 직장인으로서 누구의 아내 뒤에, 엄마 뒤에서 그 가면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는데 나라는 사람을 밖에 내보낼 때에는 너무 민낯을 보이기 부끄러워서 항상 어딘가 뒤에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덕질하면서 이제 가면을 벗자. 진짜 내 맨 얼굴로 나가자. 잡티가 많고 주름도 많지만 그 모습조차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그래서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닝 루틴을 시작했고요. 2022년 그 무렵에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시간 갖는 게 굉장히 대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유행하면 조금 알레르기 반응처럼 나는 뭐 그런 유행 따라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거만하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 오면 사실은 일찍 자게 되거든요. 모든 게 다 피곤하다 보니까 일찍 깨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평생을 올빼미족으로 살아서 새벽에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4시 반에 눈 떠지고 5시에 눈 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치 않게 모닝 루틴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할까? 그래서 아침에 이것저것 저를 위해 커피도 내리고 저를 위해 책도 읽고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건 아닌데 실용서, 자기계발서, 회사 업무에 도움되는 책, 육아서만 읽다가 다시 고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볼 수 있는데 문학소녀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도 문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20년 이상 그런 세계에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열심히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쩌면 내가 그동안 내 삶의 멘토를 찾아 헤매고 어딘가에 멘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수많은 강연을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왜 파랑새를 찾아 세상을 돌았는데 결국 그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고전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데미안을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생의 정답이 여기 있었는데 나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온갖 거에 덕질한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했는데 나를 지금 잡아준 이 하나의 문장을 찾아 헤맸는데 우리 집 서가 구석에 꽂혀있는 데미안의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또 너무 행복했고, 아, 왜 사람들이 모닝 루틴은 전 세계적으로 빠져드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또 울림을 줬던 문장을 들고 왔는데요. 그 당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존재이며 나태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킬 모멘텀을 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저에게 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래, 남을 일으키는 활동 나 진짜 올해 열심히 잘했다. 나 좀 일으키자. 이런 각성을 하면서 제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은 제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마케팅,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회사에서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글을 쓰고 소통하는 거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정제된 메시지여야 하고, 그런 메시지들 뒤에서 온갖 디지털 마케팅, 언론 활동 다양하게 하면서도 저 자신을 위해 그런 SNS를 사용하는 건 철저히 배제했어요. 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유튜브도 관리하고 SNS 다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제 계정은 그냥 다른 걸 보기 위한 그런 계정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첩을 우연히 보는데 저를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 사진이 하나 필요했는데 쭉쭉쭉 훑어 내려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2장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안 찍히려고 도망가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왜 되게 그 흉악한 모습으로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 딱 2장이 나와서 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없구나. 오늘 앞에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사실 수십 년 동안 일부러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잊혀지고 싶었어요. 아, 이 고단한 삶 최선을 다하다가 갔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 못했으면 좋겠어. 정말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데 무슨 이름을 왜 남겨? 그냥 사라져야지.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무언가 나를 위한,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사실 누가 제 마음, 생각에 있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일기조차 안 써요. 우리 집에만 있을 건데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벽마다 머리가 시끌시끌해서 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자는데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맴도는데 이런 말을 하시면 또 다들 웃으시는데 왜 신내림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몸을 힘들게 해서. 근데 제 머릿속에 이 많은 생각들을 어딘가에 쏟아내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하게 제가 좋아하는 인력에다가 끄적끄적 대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신수정님의 일의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축적 후에 발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서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밝게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원래 가르치면서 본인이 더 많이 배우잖아요. 나의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익힌 거, 힘든 시간, 세월, 돈을 들여 익힌 거를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고 그래, 아무도 나의 글을 보지는 않겠지만 나의 이런 작은 깨달음이 누구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긴 시간 방황했던 사람한테 나의 글이 좀 다소 앞뒤가 안 맞고 어쩔 땐 너무 자아도취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글을 남겨보자 라고 하면서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근데 블로그 개설하고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블로그를 그냥 개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소개란이 있더라고요. 그걸 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이력서에 써 있는 나를 적고 싶진 않았거든요.
글쓰기는 온전히 나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 정말 고요하고 치열하게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쓰기하고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글쓰기는 또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아련한 꿈이었고, 저를 드러내게 된 크나큰 용기였고, 인생 일대의 도전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정말 저 자신에게는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와서 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 모든 시작은 나에 대한 글쓰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겼고, 그래서 모닝 루틴과 글쓰기가 저에게 가져다 준 그 변화를 이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한 말을 제가 좀 오마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지만 평생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었다. 저의 그 번아웃과 함께 시작된 자아를 찾는 과정을 저는 이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정말 저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글쓰기가 쉬우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정말 그 완벽주의라는 가면,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쓰여진 가면 뒤에 숨어 살던 제가 밖으로 저를 드러내기까지 이렇게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표현력도 적은 사람이라는 거를 부끄럽지만 드러내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는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뭐 매일에 있어서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제 평생에 보면 정말 큰 도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갈 것 같았는데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와요. 3차 번아웃은 작년 11월 28일 나왔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이유는 제가 그때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에 한 2년 만에 출장을 갔어요.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갇혀 지내면서 창밖을 바라봤던 장면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도 하루 이틀이라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장면 보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의 말을 떠올렸어요.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아플 당시에는 깊이 있게 못했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무너짐의 경험을 다시 했던 것이 그 회의가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통 연말이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뭐 예산안도 편성하고 내년도 프로젝트 어떻게 갈지 그거를 회사의 높으신 임원진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자료만도 엄청 많이 준비했고 반도체가 사실 지금 약간 이렇게 다운턴에 들어가서 다운턴이 시작될 때쯤이면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이 있어요. 버짓도 줄어들고 돈이 많을 때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더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더 마케팅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나빠질수록 사실은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쁜 옷도 준비하고 2년 반 정도인가 이만에 비행기 처음 타니까 너무 기뻐서 정말 신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독감이 가볍게는 아니고 독감이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뭐 코로나 아니고 출장 가능합니다. 해서 영양제 다 싸들고 갔는데 첫날 하루 미팅하고 코로나에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싱가포르이 되게 많이 코로나가 풀어져서 일상생활에서 다 마스크를 안 벗었는데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안 걸렸는데 설마 내가 걸릴까 의사 선생님도 아니라고 했는데 확진이 2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이제 방에 격리되고 너무 창피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난데 내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못해서 또 회사 비용으로 출장까지 와서 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제가 14층에 숙박하고 있었는데 1층에 다 모여 있는데 나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러고 있지? 얼마나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할까? 정말 자괴감, 수치심. 근데 그 무엇보다 저를 덮쳤던 생각은 이대로 끝인가? 나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망쳤네? 제가 망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빌런 짓해서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망쳤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 2달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팠던 건지 마음이 아팠던 건지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긴 휴식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병을 보면 사실 그래서 병원도 많이 갔어요. 검진을 해보려고. 근데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저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무너짐이 왔을까를 자책하는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책을 몇 개 읽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아예 이제 노트북을 덮고 회사 생활한 지 한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메일을 안 보는 하루를 보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항상 이메일은 제 핸드폰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조회는 1초 안에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사니까 근데 의외로 좋은 거예요. 항상 긴장감 속에 살다가 정말 편하게 휴식하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은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책들을 읽고 특히 저희 감동을 줬던 거는 최소한의 이웃이라는 책이었는데 저 작가분께서 아픔을 극복하고 정말 부드러워진 시선으로 남을 아끼는 시선으로 책을 썼거든요. 저 작가분도 그 암을 극복하셨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 걸린 이 알 수 없는 이 병이 치명적이진 않지만 내 삶을 갉아먹는 여기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좀 많은 자극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리고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다 때가 있다. 그리고 결심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재미삼아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떼수건을 들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마침내 나의 때가 되었다. 이제 나의 가슴과 영감이 진짜 말하는 걸 좀 따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다시 한번 제 번아웃이 시작됐을 때 저에게 울림이 줬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구절을 읽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제 인생에 쉼표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쉼표가 어떤 의미냐면요. 덕질도 하고 취미도 찾고 자아개발도 하겠다고 정말 빠르게 힘들게 달려왔을 때 저는 그것조차도 일처럼 너무 몰아붙였던 거예요. 빨리 눈앞에 결과가 나오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삶은 사실은 일과 놀이와 휴식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제 삶엔 계속 일, 놀이, 놀이, 일, 일, 놀이 휴식이 없다 보니까 소진이 온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쉬어가자. 의도적인 쉼을 내 인생에서 한번 진짜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를 간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 사실 회사를 퇴사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졸업했다고 생각해요. 한 17년 동안 정말 제 인생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즐거웠고 게다가 월급까지 주시고 그런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정말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전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이제 넓어진 시야로 번아웃을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바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경력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1년간 저에게 안식년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안식년을 안 주니까 스스로 안식년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에서 처음에 그 병가 휴가를 서로 논의를 해서 했는데 병가 휴가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온전한 휴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내렸고 다행히도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서 한 친구가 경축, 이수진 당신의 쉼표를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줘서 너무 감동했고 그래 나의 쉼표가 번아웃은 일시적 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의 아웃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의 문을 닫고 왔고 다음 문을 열기 전까지 난 잠시 쉼표를 가질 거야. 그 문이 바로 열리는 사람도 있고 바로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다음 문은 제가 열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3년 3번의 번아웃 그리고 이렇게 쉼표를 가지면서 제가 느낀 건 앞서서도 책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나를 위해 정말 진짜 내 삶을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고, 덕질 must go on이라고 한 거는 쉼표는 말씀드릴 것처럼 모든 게 정지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나를 위한 의도적인 쉼의 구간이다. 그래서 나를 위한 덕질은, 나 자신에 대한 덕질은 멈추지 않겠다. 계속 탐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는 거는요. 그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루틴하게 일하고 이게 정말 제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유인이 된 지 이제 사실 진짜 자유인이 된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휴직 기간부터 해서 회사를 관두기까지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과 강연도 알게 돼서 연구생으로도 제가 등록하게 됐고, 정말 태어나서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강연자로서 무대에도 서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도하는 삶은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재밌구나. 아, 진짜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박완 선생님의 책인데 약간 그 비꼬는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어떤 분들이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회사를 관둔다고 할 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왜 관두냐, 지금까지 이룬 게 얼만데 왜 그렇게 너는 너 스스로를 심하게 말하면 망치려 드느냐. 회사를 졸업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정말 뭐 위로인지 아닌지 이런 저한테는 악담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께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고 나를 찾는 여정은 계속될 거고 오늘도 계속해서 진짜 나를 찾아갈 거고 내 인생을 살겠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까 닐 암스트롱의 그 커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의 도약이고 시작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생의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여정을 제가 마음을 담아 응원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